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만으로 여행가서 들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2006년 8월, 부모님과 함께 대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비행기를 타보진 못한 아들이 불쌍하다며 어머니께서 대만 여행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족과 함께 패키지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희를 안내해 주신 화교분이 있었는데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고향이 그리워 대만으로 돌아온 장 선생님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장 선생님의 안내로 대만 곳곳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장시간 이동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장 선생님께서는 괴담을 몇 가지 들려주셨습니다. 저처럼 괴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지요. 오늘은 그중 하나를 적어보겠습니다. 대만의 8월은 매우 덥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40도를 넘었어요. 그렇게 더운 여름날 시내를 차로 돌아다니며 더위에 지쳐 있을 때 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그러자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대학생분들은 길에 돈이 들어있는 봉투나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돈만 빼고 버릴 것 같은데요.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한국 관광객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시더군요. 그런 보따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보따리는 뭐가 들었는지 볼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다른 분들과 비슷하네요. 그런데 대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저와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장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만에서는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가 있으면 그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영혼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나 정인이 없던 처녀들은 영혼 결혼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모들은 죽은 딸이 생전에 쓰던 지갑에 돈을 넣고 길에 버려둔다고 합니다. 보통 빨간 지갑이 많다고 합니다. 또는 빨간 봉투에 돈을 넣어놓거나 처녀가 쓰던 물건을 보자기에 넣어 길에 버려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남자가 있으면 처녀의 부모가 달려와 죽은 딸과 결혼해야 한다고 협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생겨 장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럼 싫다고 도망치면 되지 않나요? 장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보내줄까요? 장 선생님은 당시 죽은 처녀의 부모들이 그 남자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대만의 전통 풍습으로 여겨지는 이런 행동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영혼 결혼식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영혼 결혼식은 신랑이 되기 전날 처녀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방에 두고 함께 자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처녀의 영혼이 신랑과 첫날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음 날 처녀를 화장할 때 그 물건도 함께 화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처녀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신랑의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유부남은 영혼 결혼식을 통해 죽은 처녀의 영혼을 첩으로 둔다고 합니다. 제사를 꼬박꼬박 잘 지내주면 그 영혼이 신랑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대만 사람들은 믿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한국 분들의 문화와 영혼 결혼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니 길에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까지 따라와요? 장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걸요. 첫 순결을 귀신에게 주지 마세요. 이 말에 차 안에 있던 어른들은 다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최근 대만에서는 이런 풍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돌아다니면서 빨간 지갑이나 봉투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장 선생님에게 들은 첫 번째 괴담입니다. 대만의 101층 빌딩을 관광하러 가는 중 장 선생님께서 대만 하얏트 호텔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만 하얏트 호텔은 세계에서 귀신이 출몰하는 호텔 10곳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새벽 1시 특정 층에 묶은 손님들이 이상한 소리와 현상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스님의 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그곳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괴담들은 대만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지만 그만큼 흥미진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형저주 괴담.
중국 도교의 술법 중 하나인 무고라는 저주술이 있습니다. 무고에는 여러 종류의 저주가 있으며 방법과 매개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이 인형을 저주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인형술입니다. 무고에 사용되는 인형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와 술자만의 특수한 재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진흙으로 만든 인형이 사용되었으나 점차 종이나 헝겊, 사람 가죽으로 만든 인형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송나라 태종이 977년에 편찬한 도서 집인 태평광기에 실린 인형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평광기는 총 500권으로 이루어진 도서로 각종 사회상과 술법, 괴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형술에 관한 이야기는 당나라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소부인은 드물게도 여성으로서 큰 부를 소유한 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 이 씨는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아내가 부담스러워 하녀와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하녀는 소부인의 재산을 빼앗고 소부인을 살해하기 위해 요술사를 찾아가 인형술을 부탁했습니다. 하녀는 요술사에게 받은 인형과 부적을 밤에 몰래 집안 곳곳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요술사에게 받은 피치를 하고 긴 생머리를 한 정교한 여인의 형상을 띤 7개의 인형을 화려한 비단으로 묶어 치장한 후 소부인의 방 동쪽 벽에다 묻었습니다. 그러나 인형을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씨와 하녀의 내통이 들통나면서 남편은 쫓겨나고 하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소부인은 양자를 두고 집안을 이끌고 있었지만 하녀가 준비한 저주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화려한 비단천을 두른 7명의 여자가 울고 웃는 것을 반복하며 집안을 돌아다녔고 소부인과 집안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습니다. 소부인은 무당이나 도사를 불러 귀신들을 몰아내려 했으나 모든 시도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부인은 스스로 이 정체불명의 귀신들을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부인은 담이 센 하인들과 평소 그녀에게 신세를 진 낭인 무사들을 고용해 대접한 뒤 집안에 출몰하는 귀신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밤이 되고 다시금 여인들이 출몰하자 무사들이 달려나가 그중 하나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붙잡자 그 여자는 본래의 인형 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썹과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그려진 인형은 피비린내가 났고 사람들의 손안에서 계속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형의 모습에 아연실색했고 소부인은 그 인형을 칼로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사 중 하나가 인형을 베자 인형의 몸에서 피가 솟구쳤고 인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인형을 보고 공포에 떨자 소부인은 인형을 불길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인형이 불에 타면서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고 다른 인형들까지 울부짖으며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무사들은 무기를 들고 인형들을 공격했습니다. 인형들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공격했지만 인형의 몸이 거의 토막나야만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인형과 사람의 혈투는 날이 박자 끝났습니다. 갈갈이 찢어진 인형들은 햇빛에 닿자마자 새까맣게 타서 흩어졌고 마치 사람의 시체가 썩는 듯한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이후 인형 소동은 사라졌지만 반년 후 이번에는 하얀 옷을 입은 인형이 울면서 집안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부인은 하인들에게 인형들을 추적하게 했는데 집안을 배회하던 인형은 해가 뜨자 집의 동쪽 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형이 들어간 땅을 파보니 복숭아 나무로 만든 부적이 나왔습니다. 부적에는 붉은 글씨로 이 씨의 하녀가 소부인을 저주하다. 처녀의 살가죽과 머리카락으로 만든 7개의 인형을 동쪽 벽에 묻으면 9년 후에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단 저주를 건 사람의 원한이 깊을수록 더욱 강하고 빠르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부인은 부적을 태우고 벽을 부수자 안에서 불에 그을린 생머리를 한 7개의 인형을 찾아냈습니다. 그 인형들은 모두 상자의 봉에 절에 묻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인형들이 나타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랜덤 채팅 무당녀. 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점점 청력이 나빠지더니 이제는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격이 좋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귀가 이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저를 피하게 되더군요. 뭐 오덕이라면 오덕이지요. 친한 친구들이 몇 있긴 하지만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맨날 엄마가 나를 붙잡고 우는 것도 지겨워서 혼자 삽니다. 귀만 빼고는 멀쩡합니다. 현재 28살이고 졸업은 했지만 백수입니다. 어렸을 때 열을 심하게 앓고 나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청기를 끼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으니 다행이지요. 그런데 한 감각이 무뎌지면서 다른 감각이 예민해진 것인지 자꾸 이상한 일을 겪게 되더군요. 특히 귀로 아스라하게 무언가가 들리곤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2달 전에 겪은 일입니다. 아직도 소름이 돋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화상 랜덤 채팅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집에서 혼자 할 짓 없을 때 한두 번씩 접속했습니다.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보다 랜덤 채팅에서는 위축되는 일도 없고 은근히 자주 들어가게 되더군요. 어차피 밖에서 만날 생각은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와 자꾸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많은데 자꾸 만나니까 인연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쁘장한 얼굴에 오빠, 오빠 하며 다가왔고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야시시해지더군요. 가끔은 신난다고 노래를 틀고 춤을 추거나 자신의 가슴이 커진 것 같지 않냐며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녀가 더 센 것을 요구할 때도 있었고 저는 그냥 좋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화면에 그 여자만 나타나면 자꾸 꼬리를 세우고 빳빳하게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가 그러니까 괜히 섬뜩하더군요. 그녀에게 뭔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신을 차렸다면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루는 그녀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며 엄마에게 들키면 안 되니 새벽 3시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꼭 스피커를 켜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보청기를 빼고 지내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찮아서 스피커를 켜지 않겠다고 하자 그녀의 표정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출증처럼 자기 신음소리를 들려주려는 건가 싶었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눈동자가 돌아가며 흰자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겁했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신 내렸을 때 변하는 목소리처럼 그녀가 갑자기 걸걸한 목소리로 빨리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쫄아서 그녀가 미쳤나 싶었지만 제가 보청기를 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스피커를 집어던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빨리 하라고, 왜 안 하냐고. 그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귀가 이렇게 된 이후로 그런 쪽에 예민해졌습니다.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고 그 걸걸한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들어오냐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계속 무시하니까 혼자 화를 냈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미안하다고 빌기도 하고 정말 미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중인격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무시하자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번 받아보니 빨리 다시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평생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전화 때문에 그녀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컴퓨터만 봐도 오싹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이틀 정도 지내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니 대충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기로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점을 보러 가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들어가자마자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내 놈이 어디서 그런 음기를 묻히고 다니느냐. 기분이 나빠서 나가려고 했는데 무당이 안 듣고 가면 후회할 것이라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무당이 말하길 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무당들이 신을 모실 때 내림굿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귀신의 한이 풀리지 않으면 그 귀신이 무당 몸에 붙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내림굿을 받을 때 신내림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 귀신을 일반 남자와 영적으로 하게 해서 귀신이 그 남자에게로 옮겨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당은 신내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남자는 1년 안에 앓다가 죽거나 대신 신내림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애가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청기를 끼지 않았는데도 그 목소리가 들렸던 것도 그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랜덤 채팅은커녕 컴퓨터도 잘 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거기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랜덤 채팅에서 이 부장한 여자가 먼저 야한 걸 하자고 하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70년대 시골의 버스. 과거 저희 시골 본가에는 하루에 딱 두세 번 다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버스 기사분에게 들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문이 아닌 수동문을 사용하는 버스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돕고 토큰이나 버스표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었지요. 어느 날, 날이 저물고 버스 운행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는 승객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기사와 안내양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중점으로 향하는 시골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저 앞에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보찜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시골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마을 간 왕래를 위해 가끔 이런 노인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법 늦은 시간에 드문 시골 산길에서 그것도 한 보따리에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뭔가 애처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안내양과 잠시 상의한 후 차로도 꽤 걸리는 길이고 한참을 가야 읍내가 나오는 상황이었기에 비록 버스 정류장은 아니었지만 시골 인심을 발휘해 할머니를 무료로 태워드리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걷고 있는 길 옆에 정차했고 문을 열고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신 것 같아 안내양이 직접 내려가 할머니를 붙잡고 목적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차를 권유드리려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으로 봤을 때 차림새나 외관에선 이상한 점이 없었지만 안내양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안내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버스 불빛에 비친 모습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정겹고 주름 많은 푸근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매우 날카롭고 창백했으며 입술은 유독 새빨갛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뭔가에 화가 난 듯 쏘아보는 눈빛이 너무 강렬했다고 합니다. 안내양은 순간적으로 그 얼굴에 흠칫 놀랐지만 버스 운전기사와 나눈 대화도 있고 시골 어르신에 대한 배려로 다시 할머니에게 버스에 타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순순히 안내양을 따라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탑승하자마자 할머니는 보찜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안내양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안내양은 얼핏 보니 몇 장의 지폐를 할머니가 주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좋은 의도로 태워드렸기에 굳이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돈을 주셨고 안내양은 그 돈을 받아들고 자신들이 돈을 보관하는 지갑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말없이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그리곤 이후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셔서 기사와 안내양은 읍내까지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읍내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안내양은 할머니께 도착했음을 알려드리려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차를 세우거나 정차한 일도 없었는데 할머니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줬던 꼬깃꼬깃한 지폐를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지갑 안에는 돈이 아닌 몇 장의 나뭇잎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안내양과 기사는 그들이 겪은 일이 단순한 운행 중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골의 작은 버스에서 벌어진 무서운 실화로 할아버지께서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후 한동안 밤에 산길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세조에게 내린 저주. 조선의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옮겨 살았으나 사육신들이 단종을 포기시키려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노선군으로 강등되었고 결국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유배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의 동생과 어머니를 연루시켜 죽이고 그들의 집안을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조의 꿈에 죽은 현덕왕후가 나타나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침이 닿은 세조의 얼굴 부위는 붉게 변해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신하와 군졸들이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학대사의 제자에게 부탁해 치성을 드리자 관이 들렸고 후환이 두려워 시신을 버리지 않고 숲속에 감회장하였습니다. 그날 밤 현덕왕후가 묻힌 숲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곡성이 밤새도록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밤에 그곳을 무서워하며 잘 가지 않았고 무덤을 파헤친 자들 중 2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변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청명포에 유배되어 있던 노선군의 숙부 금성대군이 보기를 시도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는 단종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세조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꿈에 피눈물을 흘리는 현덕왕후가 나타나 세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너는 알아두어라. 세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아들인 동궁세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전갈이 도착했고 세조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세조의 실록에는 동궁세자 가병이 기퍼 20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조선 정조 때 이근익이 펴낸 역사서 연려실 기술에는 세조가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친 후 현덕왕후의 악몽에 시달리며 결국 동궁세자가 돌연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세조의 꿈에 나타난 현덕왕후의 저주가 세조와 그의 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세조는 현덕왕후의 원기에 시달렸으며 피부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또한 이자의 음해일기에 따르면 나라에 홍수와 전염병 등 우환이 닥치자 세조는 대현대사를 불러 왜 나라에 이런 궤변이 생겼는가? 라고 물었고 대현대사는 죽은 현덕왕후께서 노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고 물었고 대현대사는 현덕왕후의 관을 찾아 문중대왕과 함께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조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현덕왕후의 관을 찾아 문종의 형능 옆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덕왕후는 남편인 문종의 곁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떨어져 있던 그들의 무덤 사이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소나무들은 이상하게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나무들을 베어낸 후에야 나라의 궤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조가 현덕왕후의 저주를 받은 후 그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조의 마지막은 현덕왕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고통 속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오래된 흉가의 저주.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 시절에 들었던 실화입니다. 한 친구가 자주 가던 동네에는 오래된 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집에 어떤 저주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했으며 특히 밤에는 그 근처를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 집은 과거에 한 가족이 살았던 곳이었는데 그 가족이 이사를 간 후로는 계속해서 집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떠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집에 사는 동안 가족 중 몇 명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고들 말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그 흉가에 가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친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 저녁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은 닫혀 있었지만 다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고 다른 친구들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점점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갑자기 한 친구가 무언가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가 남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었고 그곳에는 벽에 걸린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친구들은 그 거울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친구는 거울을 깨뜨리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한 친구는 결국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거울이 깨지자마자 집 안에 있던 모든 친구들은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그들을 집 밖으로 밀어내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집을 뛰쳐나왔고 그날 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거울을 깨뜨린 친구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불면증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는 자고 있던 방에서 갑자기 크게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흉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항상 그 집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 집이 정말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했습니다. 지금도 그 집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어두운 과거를 품고 서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대만의 저주받은 인형. 대만에는 한 오래된 인형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여러 세대를 거쳐 운영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가게 주인의 죽음 이후로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 가게에는 수백 개의 인형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인형은 특히 저주받은 인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인형은 작은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얼굴은 기괴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인형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 인형이 밤마다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였습니다. 인형을 만든 사람은 그 인형에 자신의 모든 악몽과 두려움을 담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그 인형이 완성되자마자 자신이 만든 인형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 후로 그는 계속해서 그 인형에게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그 인형을 가게 깊숙한 곳에 숨겼지만 그 인형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인형을 버리려고 했지만 인형은 항상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 인형을 봉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형을 작은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철저하게 봉인했습니다. 그 후로 그 인형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그 인형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그 인형 가게가 문을 닫은 이후로 그 인형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그 가게에서 인형을 구입했는데 그 인형이 바로 그 저주받은 인형이었습니다. 부부는 그 인형을 집으로 가져갔고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이 놓여있던 자리가 바뀌어 있거나 인형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그 인형을 다시 가게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 인형은 결국 그 부부의 집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부부는 점점 불행해졌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아내는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인형은 다시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누군가 그 인형을 발견하면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인형이 누구에게 발견될지 어디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